예,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치권은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처에 대한 주문도 있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 그냥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직접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에서처럼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론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요? 제가 우선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금요일 저녁에 밤 한 8시 정도에 화재가 났는데 언제 보고를 받으셨고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냈는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했고 뒤늦게 일요일 날 입장을 내시는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고 적절한 어떤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전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탄핵하고 28번, 9번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막 잘랐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이다? 집권한 지 벌써 4달째 아닙니까? 그리고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배터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게 어떤 안전 조치를 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온 배터리,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작은 충격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중화 작업 관련했을 때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13조 원이라는 예산을 막대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AI 3대 강국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정책이 맞다면 이 관련해서 사실상 뭐 AI 반도체나 GPU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정보 이거를 관리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할 만큼 했구나. 그런 어떤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면 된다.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왜 전 정부 탓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제 전 정부 책임으로 미룰 거냐.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문책 등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의 어떤 책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현 정부 책임 저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정의 총책임자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송구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주셨고 또 김민석 총리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책임을 미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정확한 소재는 분명하게 하고 가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22년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고 23년도에 국가전산망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지금의 오늘 이번에 사고가 났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대비해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사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23년도에 이미 그런 그 자신감을 피력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정부 탓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내 3년 내내 문재인 정부 탓만 하다가 3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언론들의 모든 보도에서 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을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저희가 뭐 내로남불 이런 표현들을 좀 저희 자주 쓰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단순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왜 지난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어떤 이 망을 분리한다거나 또는 이중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온당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재난입니다. 이런 사회 재난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정부와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런 필요성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제 오늘 저녁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쟁점 법안으로 상정된 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이제 오늘 저녁에 관련해서 강제로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에 통과가 될 전망인데 4박 5일 동안 사실 내용은 달랐지만 같은 상황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4개 법안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건데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보여주는 자세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가지는 순기능과 검찰이 없었을 때의 그런 또 장점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근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원전 같은 경우는요. 규제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로 갑니다. 그런데 수출은 또 산업부가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국무총리 밑으로 끌어다 넣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의 어떤 확장 재정을, 확장 기조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몫인 어떻게 보면 국채를 저기 해서 결국은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해 예산이 110조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지지율,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분명히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조직 개편안과 일방적인 어떤 독주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 국민들의 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외에서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말씀드립니다. 네, 당초에 여야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뭐 민생경제협의체 띄어서 뭐 민생 관련해서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여론을 좀 환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뭐 민생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챙겨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정부 조직법을 포함해서 4개의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원래 이번 정기 국회 시작하면서 본회의에 한 70여 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부 조직법
등 해가지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69박 70일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에 저희가 불효불급하게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4개의 법안만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정부 조직법을 타협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저희가 뭐 단독적으로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과연 야당이 국민 여러분들께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가 하는 부분은 전혀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간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민생 발목까지 잡겠다고 하는 부분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처리되는 법안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65개 정도의 법안은 사실 비쟁점 법안입니다. 그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필리버스터로 붙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민생 발목 잡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까지 처리되는 4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65개의 법안은 빨리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후폭풍도 이어집니다. 일단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전직 검사들에서는 이제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고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청의 헌법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위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이거 가져갈 것 같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국민들한테 어떤 유리한 게 있느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수사 범죄청, 중수청을 만들어가지고 행안부 산하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검찰이 독립된 상황에서 있을 때보다 좀 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어진 검수, 완박, 검찰 개혁 그걸 했을 때 수사가 굉장히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게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자를 했지만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한 기자가 보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보도의 신뢰나 아니면 정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혐의를 놓을 것인가 마지막에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기소를 아예 분리하고 기자가 취재 기자가 따로 있고 보도 기자가 따로 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정밀하게 되느냐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사실상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했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고 결국은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검찰청을 없애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 공소유지가 예전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헌법 소원까지 갈 사안인지 그리고 간다면 이게 어떻게 또 될 것 같으신지도 여쭤볼게요. 저는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헌법 소원을 제기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률안이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는 것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내년도에 이제 내년 가을에나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도 안 된 법률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이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되는데
과연 전직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들이 어떠한 침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각하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지금 이 시기, 이 시대에 왜 검찰 개혁이 이렇게 국민적 화두로 떠올라서 논의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의 이 독점적 권리를 오남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바람을 불러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아무도 이 거센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을 지금 대행하시는 노만석 총장이신가요? 그분들께서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입법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그 어떤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개별 법률안들이 법률안들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법률안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앞으로 범정부 TF에서 남아있는 1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할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지금 그 당시 원내대표 하셨던 나경원 의원께서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역설하셨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달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데 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방송통신미디어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는데요. 여야의 입장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부터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입장 등을 냈는데 여기서도 다시 헌법 소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뭐 헌법 소원, 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심의가 의결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 소원이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법을 바꿔서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바꾸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새 법이 바뀌었을 때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임기를 종료하고 새롭게 방송통신위원들을 선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본인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이진숙 위원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공직을 제한하는 것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진숙 위원장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거 김문수 장관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의 절을 할 때 김문수 장관 혼자서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그 이후에 그것을 평가받아가지고 그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집요하고 뻔뻔합니다. 뭐냐면 법이란 건 일반성이 있어야 되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한테 유리하거나 누구한테 불리하면 그건 법이 아닌 거죠. 99.9%가 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거는 뭐냐? 이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운데 미디어가 들어갔고요. 딱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무직인데 면직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다음 이상인 직무대행,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거는 방통위가 MBC의 박문진 이사,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임명하는 건데 그걸 못하기 위해서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통3법이 통과됐습니다. 방통3법 어떤 내용이냐? MBC, KBS요. 이사회를 3개월 내에 재구성합니다. KBS 사장이요. 지금 언론노조 출신이 아니거든요. 민노총 산하가 아닙니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YTN, 연합뉴스TV 보도 전문 채널에 3개월 내에 사장도 바뀌고요. 보도 책임자도 바꾼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여기 YTN, 연합뉴스TV의 사장과 보도 책임자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뭡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들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을 알받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KBS, MBC 사장 임기도 끝나지 않은데 내쫓았습니다. 그분들 다 법적 투쟁을 통해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임기가 끝난 사장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감히 언론, 그다음에 방송 장악을 얘기하는지 저는 당체 동의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엇갈렸는데요.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을 국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청문회는 열립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없이 진행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고요. 그 이용구 그렇죠.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대법관도 이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재판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국회가 뭔가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법부의 행정 사무에 관련된 것만 부를 수 있고 개별적인 재판에 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후보가 아니죠. 당대표 시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냈습니다. 아니 633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지연죄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 이거는 정치에 개입했다, 대선에 개입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5월 1일 확정 날짜가 딱 정해지기 전에 그때 대대적으로 반대하셨어야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거 빨리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대선 개혁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장악하고 있죠. 검찰을 없애고 있죠. 야단 없애려고 했죠. 사법부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재판관을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치인지 헌정 유린을 누가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또 말씀하신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다른 대법원장 없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건데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내셨습니다. 그래도 청문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청문회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의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보면 특정 사안 질의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왜 이렇게 붕괴되었는가 하는 부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재판을 속행하게 된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묻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개별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 해서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안 나오시겠다고 국회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보통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지금 5분인가가 불출석을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그 역시 대법원장이 입법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소부에 배정된 것을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올리고 전원 상합의체에 배정된 지 이틀 만에 그 합의를 이끌어서 9일 만에 판결에 이르게 된 이 과정들, 여기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과정이 결국은 지난 6.3 대선에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좀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사법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출발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짚어본 내용들을 비롯해서 여야가 각각의 지금 다양한 전선에서 각각의 입장을 펼치면서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서울 도심으로 이제 다시 나갔습니다.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독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 어쩔 수가 없다. 저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박차고 나와서 장애투쟁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하고요. 국정감사 시즌에서 상임위 활동도 합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을 없앤다고 하고 있고요. 야당 없앤다고 하고 있고 사법부 수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아예 바꿔치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까지 본인들이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이제까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했는데 지금은 뭐죠?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안녕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굉장히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수결로 하면 판판이 입법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란 게요. 우리가 볼 때 저도 어릴 적에 법을 통해서 법의 지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사람의 지배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대법원장을 늘려서 대법관 상급심에서 무죄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무죄가 안 나오면 4심제를 도입해서 헌재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하는 일련의 상황, 이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짚어주신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이런 집회와 관련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죄송합니다만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라고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시던데 대선 불복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겠는가? 국민 눈높이 이게 맞는가? 저는 전혀 효과 없는 집회에 괜히 애꿎은 당원들만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전장은 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하는 야외 장애 집회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했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본인 외에 과연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